제29차시 가보개혁을 추진하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가보개혁 때 단계별로 추진된 근대적 개혁의 내용과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내용 구성은 군국기무처 설치와 제1차 개혁, 대원군의 실각과 제2차 개혁, 일본의 명성황후 사례와 제3차 개혁이 주된 내용입니다. 교과서 114쪽입니다. 오른쪽은 군국기무처 회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은 1894는 가보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된 군국기무처인데 1차 개혁 때예요. 1차 개혁. 제1차 가보개혁 때. 그림을 보면 사극 드라마나 영화에 나온 조선왕조의 어전회의와 달리 국왕의 모습이 보이지 않죠. 신하들끼리만 모여서 논의하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군국기무처는 이러한 회의를 거듭해서 가보개혁이 약 210건의 개혁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종은 군국기무처의 전횡에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죠. 청일전쟁에서 승세를 잡은 일본은 이러한 고종의 불만을 이용해서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왕권을 회복시켜주는 듯 속이면서 기만하면서 일본에 망명했던 급진개혁파 박영효를 불러들여 2차 개혁에 참여시키죠. 자, 1차 개혁 군국기무처 설치와 1차 개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정부는 농민군과 동학농민군과 전주화약을 체결한 이유죠. 그래서 교정청을 설치해서 독자적 개혁을 추진하려 했죠. 근데 일본이 이를 거부하죠. 일본군은 단독으로 경복궁을 점령하고 고종을 위협한 상태에서 흥선대원군을 앞세우고 여기에 김홍집 나오죠. 군국기무처 총재관에 임명되어 가보개혁 주도한 김홍집을 수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권을 수립해요. 이거 몇 차 내각이냐? 1차 김홍집 내각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흥선대원군하고 함께 했어요. 이 새 정권은 군국기무처를 설치해가지고 갑신정변의 개혁안과 동학농민군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서 개혁법안을 제정 공포합니다. 이것이 제1차 가보개혁이에요. 그 구체적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치에서는요. 중국의 연호 대신 개국기념연호를 처음 사용합니다. 개국기념은 조선왕조 건국인 1392년을 개국 원년으로 해서 계산하는 연도. 그래서 이 가보개혁이 시작된 1894년은 533년이 되는 거죠. 국내부를 설치하여 또 왕실과 정부사무로 분리하고 국왕의 권한을 제한을 했어요. 기존의 6조를요, 8개 아문으로 나눕니다. 8아문으로 개편하고, 경무청을 중심으로 한 경찰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제1차 개혁 때입니다. 또한 사관원을 비롯한 이전의 언론기관과 과거제도를 다 폐지해야 합니다. 기존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사라진 거죠. 과거제가 드디어 광종 때 시행해서, 고려 광종 때 시행해서 거의 100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관료 등용 제도였는데, 과거제는 이제 매관매직이 성행하면서 그 기능을 잃었죠. 그래서 과거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관리 임용 제도를 마련하려고 해요. 한편 토지, 산림, 광산을 외국인에게 매매하지 못하게 했으나 일본에게는요, 경부선,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철도 부설권을 넘겨줍니다. 그 다음 이제 경제 분야에서는요, 재정을 탁자문으로 일원하고요, 여러 조세 항목을 지세와 집집마다 부과하는 호세, 이걸 통합을 했어요. 세금을 돈으로 납부하도록 한 금납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조세 금납제.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라. 이를 위해서 은본위화폐 제도. 은화를 기본으로 하는 기준 화폐로 삼아서 경제를 운영하는 화폐 제도가 은본위화폐 제도입니다. 그래서 은화와 동전을 발행했다. 사회 분야에서는 신분 차별을 없애고 노비제를 폐지합니다. 가장 큰 의의죠, 이게. 신분제가 우리 역사에서 법적으로 사라진 게 바로 1차 가보개혁된 거죠. 조혼을 금지하고 일찍 혼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과부의 재혼도 허용하고 재가도 허용하고 차명과 가혹한 고문 및 연자제도 폐지했다. 연자제는 범죄자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가족까지도 처벌하는 제도죠. 이런 이제 반인권적인 제도도 폐지시킨 거죠. 또한 의사소통을 쉽게 하기 위해 공문서에
국문 또는 국한문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 사회 분야에서 가부개혁이 굉장히 앞서 나간 근대를 지향한 제도로서 보이는 거예요. 차명하는 건 모골자들 형벌을 금지시키고 그러면 이제 사형을 어떻게 시키느냐 교수형으로 바꾸는 거죠. 고문도 금지시키고 연좌제도 폐지하고 인권이 이제 향상시키려는 법적인 제도적 개선 조치였죠. 인권 향상과 관련된. 그다음 이제 파라문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8개 하면 개국기년 1392년 503년이네. 533년이네. 1894년은 계산해보면 503년이죠. 청일전쟁 중 일본의 조선에 대한 정책, 무스 무네미스의 일본 외무대신 여기에 그가 청일전쟁의 회고를 긴 건곤록에서 뭐라고 기억해놨냐. 이 난국을 조종하기 위해서 하나의 정책이었던 건데, 청일양국간의 얽혀있는 난국. 청일전쟁이죠. 이거는. 근데 이 무스 무네미스는 조선과 같은 나라가 만족스러운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심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본이 청일전쟁의 주력에서 조선 내정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군국기 무처는 비교적 자율적으로 개혁을 시행할 수 있었거든요. 일본은 우리 그 개혁을 굉장히 뭐 실패할 것으로 부정적으로 봤던 거죠. 그 1차 지금 갑오개혁의 시작은요. 일본의 압력에서 시작이 됐으나 교정청이 폐지되고 군국기 무처가 설치되면서 시작이 됐으나 청일전쟁 중이라서 일본이 본격적인 간섭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1차 개혁을 군국기 무처가 주도한 개혁은 자율적으로 개혁을 했던 거죠. 상당히.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청일전쟁에서 이제 이렇게 내용 정리는 이렇게 1차 개혁을 정치, 경제, 사회 정리할 수가 있죠. 청과의 전쟁에서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됐죠. 그러자 이제 조선의 내정에 간섭 못하다가 적극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흥선대원군을 물러나게 했죠. 그도 계속 흥선대원군이 일본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쫓아내고 일본의 망명 중이던 그 갑신정배 때 망명했던 박영효를 불러듭니다. 선생님 김옥균은 어디 갔습니까? 김옥균은요. 1894년 상하이에서 암살당했어요. 지금 가보기역 전에. 그래서 김옥균은 죽었기 때문에 박영효만 남았습니다. 이후 이제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이 구성됐어요. 이게 바로 2차 김홍집 내각입니다. 온건계합파하고 급진계합파가 같이 내각을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군국기무처를 폐지합니다. 폐지한 상태에서 2차 개혁 추진하는데 2차 개혁 추진할 때 고종이 1894년 12월 자주독립을 맹세를 하고 종묘에서 국정개혁의 기본 강령인 홍범 14조를 반포해요. 2차 이 내각 때. 이를 통해서 청에 의존하는 관계를 끊고 국내의 자주독립을 선포했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면서 이렇게 나타난 경과기도 했죠. 정치 분야에서는 정치 통치 구조를 국왕 중심에서 내각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2차 개혁 때의 내용을 보죠. 파라문을 7부로 고쳤어요. 내각을 편성하고 내각 총리 대신 김홍집이 통할했죠. 지방행정은 8도를요 23개부로 개편을 하게 되고 부모, 군현 등을 군으로 통일해서 이 8도 23부에 각 부에 소속을 시킨 거죠. 부 밑에 군이 있는 거죠. 기존의 군사조직도 폐지하고 중앙의 훈련대, 고종은 별도로 왕의 호위하는 시위대, 이 시위대도 창설해서 궁궐로 전담시켰다. 정부 기관마다 행사하던 재판권을 재판소로 단일화해서 지방재판소, 1심재판이에요. 2심재판이 지금 고등법원이 한성재판소, 고등재판소 요게 지금 대법원 역할을 하고 특별법원을 이게 설치를 했어요. 이거는 개혁 이전까지는 재판기관이 통일되어 있잖아. 형조 한성부, 병조 포도청 등 각 기관들마다 재판권 행사하는데 포도청은 그 경찰청하고 유사한 기관인데 바로 사법권이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행정권에서 사법권이 분리돼 나왔다. 그 재판소의 설치가 가장 큰 의미가 있다. 2차 개혁에서.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분야에서는요. 근대적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관세사와 징세서를 설치해서 조세징수 업무를 맡도록 하고 유의전과 공납제를 폐지했다. 종이, 어물, 모시, 무명, 삼배, 비단 이 6시전의 특권을 없애버린 거죠.
독점 상업권을 지닌 보부상단체의 상리국도 없애고. 그냥 사회 분야에서 볼게요. 교육 입국조서를 반포를 했어요, 고종이. 이번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은 교육치거라고 하는 교육법을 반포해서 의무교육을 시행을 했죠. 일본 메이지 유신은. 그것을 본받은 거예요. 그것을 본떠와서 모방을 해서 고종이 지육, 덕육, 체육, 지덕체를 강조하는 새로운 신화 백성들 교육하는 신민교육을 반포한 게 바로 교육입국조서입니다. 이걸 반포하면서 이 교육법이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육조서가. 선생님들이 양성한 한성사범학교, 그 다음에 소학교, 바로 초등학교죠. 그다음에 외국어학교, 그냥 각급 학교의 관제를 반포했습니다. 이게 2차 가보개혁 때의 특징이에요. 사법권 독립, 교육조서 반포.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내용 정리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2차 개혁 때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사항이, 러시아가 주도한 이제 청일전쟁이 끝났어요, 일본이. 그 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해서 랴오둥반도를 잠시 뺐었죠. 근데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본이 굴복하는 것을 본 고종과 명성황후는 이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 일본의 압력에서 벗어나고자 했어요. 한편 이 과정에서 박영효가요. 그 2차 가보기획을 이끌었던 박영효는 고종이 굉장히 싫어하는 인물이었어요. 박영효는 고종의 앞에 국왕이었던 그 철종의 부마 사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족에 해당되는 신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영효가 고종이 대립을 했는데 박영효가 바로 중전 민씨와 사이가 나빠서 명성황후를 폐위시키려는 음모를 꾸몄어요. 이 음모 혐의로 일본으로 다시 망명해버립니다. 박영효가 도망갔어요. 지금 삼국간섭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종은 박정현, 이완용 등 칠러 친미적인 인물로 해서 내각을 구성을 했어요. 김홍집은 그대로 두고요. 이게 제3차 김홍집 내각이 되죠. 그래서 성향이 칠러적 성향이 보이고 있는 내각이 된 겁니다. 칠러 내각. 이완용이 나오냐, 나라 팔아먹은 그 친일파에 대한 대명사 이완용. 이완용은 처음부터 친일파가 아니었죠. 칠러파였습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아관파천 때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키는데 이완용이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고종이 이완용을 굉장히 총애를 했어요. 이완용 등 그 칠러 친미적인 인물로 구성됐다. 그 이완용이 러일 전쟁 때 때문에 갈아탔죠. 일본으로. 친일파로 변절하죠. 처음에 칠러 친미파였어요. 칠러파였어요. 칠러파. 그러다 친일파로 변절한 겁니다. 누가? 이완용.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이요. 이러한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낀 이완용 왜 나라 팔았어? 을사오적이잖아요. 정미칠적, 한국병합조약까지 다 이완용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은 군인 출신인 미우라 고로를 조선에 보냅니다. 공사로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주한 일본 대사에 해당되는 거지. 미우라라는 게 강경파인데 미우라 고로가 누구를 타겟으로 삼았냐면 바로 명성황후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고종을 조종하는 사람이 명성황후이기 때문에 명성황후를 죽여야 되겠다. 이 반일 정책을 추진하는 칠러 반일 정책을 추진하는 명성황후를 살해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른바 여우사냥이라는 작전 계획을 세우고 일본군 수비대와 이 범죄 계획이죠. 작전 계획, 범죄 계획, 여우사냥. 여우는 누구를 말한다? 명성황후를 여우로 말하는 거야. 중전 민씨를. 일본이 깡패를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자리 없어서 전국 각지로 돌아다니고 다른 나라로 돌아다니는 일본이 낭인 무사 사무라이 깡패들을 조선으로 끌어들입니다. 130명이 넘는 수백 명을 끌어들였죠. 일본군. 그다음에 조선인 해산당한 훈련된 무관들 이들까지 동원해서 밤에 1895년 11월 경복궁에 난입해서 명성황후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의미사변을 일으켰죠. 이 전쟁 범죄 아닙니까? 그는 강화도 제약 때 영사 재판권을 일본에게 허용했기 때문에 요 명성황후를 직접 살해했던 이 일본인 낭인들을 조선이 재판해가지고 처형시킬 수 없었던 겁니다. 다 일본으로 도망갔어요. 이 일본인 낭인 중에 한 명이 이제 김구 선생한테 걸려서 맞아 죽었잖아. 항해도 차 앞에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고종이 김구 선생을 좋아했던 거죠. 자기 부인의 국모를 시해한 놈들 처단했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명예훼손 재판이 열리다. 이 뭡니까? 의미개혁이래. 2차 가보개혁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죠. 1896년 7월 우리나라 최초의 명예훼손 재판이라 쓰는 재판이 열렸다. 정성우라는 진사가 양반 유생이 박정양, 이윤영, 안경수, 김가진, 서재필 등 계엄파 대신들에 대해 관직을 탐하는 간사한 자라고 명예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 비판하는 상소. 이러한 일이 있으면 관리들은 사직 상소를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상소한 사람은 재판 없이 유배지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계엄파 대신들은 이 정성우 씨를 피고로 해서 고등재판소, 지금 말하면 대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죠. 고등재판소는 정성우가 대신들의 명예를 손상했다며 명예회복금으로 각 1천원씩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천원이 거액이거든요. 정성우가 가난하게 이 돈을 못 낸다고 하자 재판소를 그래 형사재판에 해부해서 태형 100대를 때리고 징역 3년에 처하도록 했던 거죠. 당시 독립신문 기사에 실린 이 명예훼손 재판입니다. 가보개혁 이전까지는 토지, 가옥, 노비 등 재산 관련 분쟁이나 살인, 강도, 모반, 절도 등 범죄 관련 재판이 있었지만 명예손상에 대한 재판은 없다가 명예훼손 재판이 최초로 열렸던 거죠. 이게 바로 재판소가 설치되면서 나타나는 변화된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아시겠죠? 그럼 이제 교과서 116쪽입니다. 제3차 개혁, 의미개혁. 의미사변 이후에 다시 내각이 구성돼요. 이게 이제 4차 김홍집 내각입니다. 이 4차 김홍집 내각은요, 친일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친일 내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홍집, 육일준 등 친일 관료로 구성된, 육일준이 나오네. 한반도 중립파론. 이때 육일준은 친일적 성향을 좀 보였어요. 내각은 훈련대를 해산하고 중앙에 친위대, 지방에 진위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들이 나중에 1907년에 군대가 해산되자 이들이 뭐가 됐어요? 해산군인들이 정미의병에 가담을 해서 의병의 전투력을 강화시켰죠. 정부의 권위를 내세우고자 국호를 대조선 제국으로 대군주로 황제로 바꾸려 했으나 열강의 반대로 실패했다. 이 시기 의미개혁 때 태양력과 그다음에 독자적 연호는 건양연호로 사용하고 태양력은 지금 말하면 우리의 그 그레고리우스 서양력 달력이죠. 1년 365일로 정하는. 그전에는 음력을 썼다는 거죠. 양력을 쓰기 시작한 거는 바로 의미개혁 때부터다. 1895년부터. 그 다음에 예방접종, 천연두 예방접종 주사인 종두법. 백신을 인체 피부에 접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단발령. 그 양반들이 상투를 자극하는 거야. 서양식 헤어스타일로 바꾸라는 거야. 단발령을 실시했다. 단발 반대 통문과 단발 지령. 단발령이 내려지자 백성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체를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면서 저항을 했죠. 그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단발령이죠. 태양력 종두법 단발령이어서 단발령이 당시 시민들이 반대했던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엄청나게 여기에 대한 반대를 한 거죠. 중단되었던 우편 사무도 다시 실시했다. 정부의 개혁과 단발령에 반발해서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납니다. 이 의병이 바로 을미의병이죠. 원인 을미사변과 단발령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을미사변으로 자신의 부인이 살해당했잖아요. 고종도 중전 민씨가 살해당하니까 자신의 생명도 일본군에게 살해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위협을 느껴서 이 이완용을 비롯한 칠럽파들의 도움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죠. 이범진, 이완용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관파천이 일어나게 됩니다. 1896년. 러시아 공사관을 피신했다. 아라사 공사관을 피신했다.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 피신하고 난 다음에 고종이 해산권고, 의병에 대한 해산권고 조치를 내리고 의미개혁 단발령도 취소를 했어요. 단발령 취소하고 의병 해산권고 조치 내리자 개혁 주도 세력이 무너졌습니다. 아관파천으로. 그래서 의미개혁이 중단되고 일부 관료는 다시 일본으로 망명하면서 개혁은 중단되는데 김홍집은 당시에 성난 민중들의 손에 맞아 죽었어요. 돌팔매질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일본군 장교가 김홍집을 그 일본으로 망명할 것을 권유를 했다고 그래요. 김홍집에게 권유했는데 김홍집이 이제 권유를 거절하고 내 운명은 내 동족 손에 맡기겠다고 하면서 의연하게 죽음을 맞아들였다.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김홍집도 그러니까 김홍집이 과연 친일파였느냐? 아, 친일파는 아니었던 것 같아. 휩쓸렸죠. 근데 저 온건기아파에서 시작이 돼서 시대의 이런 경랑 속에서 휩쓸려가지고 어, 조선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으나 의욕이 좀 너무 앞섰고 그 다음에 개혁이 중단되면서 죽음을 맞아들인 거죠. 이게 갑오개혁은 봉건적 통치체를 개혁하려는 이제 반봉건적 근대적 개혁이었죠. 그쵸?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를 수용했던 거예요. 종합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2차 개혁 때부터 일본의 간섭 속에서 이제 추진이 됐고 원래 처음 시작도 일본의 간섭에서 시작이 됐던 것이고 국방력 강화 공업 진흥에 소홀했어요. 이게 뭐 친위대 진위대 만들었죠. 그러나 허울뿐이었다 처음에는. 광무개혁 이후에나 이렇게 좀 군사력이 더 보강이 됐을 뿐인데 경제 발전에 이렇게 소홀했기 때문에 한계를 지니고 있죠. 그리고 백성들이 좋아했다? 안 좋아했죠. 이것도 갑신정부처럼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기 때문에 가보기에 그 한계점을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내용 정리를 명성황후 사례와 3차 개혁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과서 116쪽에 가보개혁의 내용과 평가를 보면 자료 1번은 홍범실사조가 나온 거는 2차 개혁 때죠. 2차 가보개혁 때. 가보개혁의 시기별 내용은 여기 1차 개혁하고 2차 개혁, 3차 개혁의 내용들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6일준의 고백. 6일준 세 가지 부끄러움. 스스로 개혁을 하지 못해. 비구의 권유. 일본의 압박을 받았다. 빈민에 부끄럽고. 개혁을 잘 이루면서 보고함이나기는 오히려 허물을 벗어났을 것이다. 6일준은 어느 개혁에 참여했지? 을미개혁에 참여했던 인물이죠. 한때 한반도 중립화론을 제시했던 미국 유학생 출신이었으나 단발령을 지시할 때 고종의 상투를 잘랐던 사람이 바로 6일준입니다.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 때 제시된 개혁안은 자료 1과 비교해서 반영된 것을 찾아봅니다. 지금 홍범 14조 사회 동학농민운동 개혁안 홍범 14조 이와 같이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 2번하고 3번을 토대로 가보개혁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해 보면요. 가보개혁은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 개혁안을 수용하여 신분제가 철폐됐지 않습니까? 조선사회 통치체제와 신분제를 개혁함으로써 근대국가의 기본적 얼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가보개혁을 추진한 주체가 독자적인 군사적 재정적 능력이 없어 일본의 군사적 보호와 처관에 의존했고 일본의 개혁을 모델로 삼아 추진했기 때문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죠. 그래서 제1차 가보개혁 추진의 중심기구로 설치된 것은 군국기무처가 되었고요. 제2차 가보개혁 때 고종은 국정개혁의 기본 방향인 홍범 14조를 반포했다. 1차 가보개혁 때 국내부를 설치해 왕실과 정부 사무를 분리하고 구간하거나 제한했죠. 가보개혁 당시 정부는 국방력 강화책과 공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죠. 소홀했다. 그래서 X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차씩 가보개혁을 추진하러 보겠습니다. 동학교도들은 집회를 열어 교주 체제의 이전차 진단평가, 교조신원운동이 되겠어요. 1번은 교조신원운동. 2번, 청일전쟁 발발 이후 재봉기한 동학농민군이 일본군과 관군에게 패배한 전투는 우금치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 가보개혁 때 6조를 8아문으로 바꿨다. 그 다음에 군국기무처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군국기무처죠. 그래서 군국기무처. 그 다음 교육입국조서가 되겠습니다. 2차 개혁 때 재판소 설치와 교육입국조서 반포. 그 다음에 을미사변이 되겠죠.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개혁, 단발령, 태양력, 총두법.
개혁과 뭐에 대한, 특히 단발령에 대한 반발. 하루아침에 상투 자르라고 하는 건 잘라지겠어요? 갑자기 상투 자르, 고종이 스스로 막 상투 자르고 했지만, 이거는 워낙 성리학적 윤리 의식이 강했던 양반 유생들에게 이거 엄청난 충격이었죠. 신체 발부 수지 부모여 불감해상 효지시하다. 어? 부모에게 바른 것은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 이런 형태로 해서 유생들이 반발해서 의미의병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가부개혁은 국정의 개혁 기본 강령이 뭡니까? 위의 내용이 홍범 14조가 되겠죠. 청으로부터의 자주 독립, 국가재정, 교육장려, 민권보장 쭉 나오죠. 그 다음 형성평가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맞으면 O 틀리면 X. 김홍집 박용희 2차 내각이죠. 교정청 폐지하고 2차 가부개혁을 추진했다. 맞죠? 1차 가부개혁 때 교육조서 이제 2차 가부개혁 때죠. 그 다음에 틀렸습니다. 삼국 간섭 이후 고종과 명성을 러시아 세력을 들여서 일본의 압력에서 벗어나려고 했죠. 맞죠? 의미개혁으로 태양력, 건양연호, 종두법, 단발령 우편사무 다시 실시했죠. 맞죠? 그 다음에 제1차 가부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거 개국기념 사용 맞죠? 국내부 경무청 설치 맞죠? 파라문을 칠부로 개편한 건 2차고 종두법과 단발령은 3차죠. 그래서 답은 1번 기억니은. 가부개혁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 먼저 김홍집 박용의 열린 내각이 구성됐죠. 첫 번째. 그 다음에 고종의 홍범실사조 반포했죠. 두 번째. 삼국 간섭으로 일본이 산둥반도를 랴오둥반도를 청해 반환했죠. 삼국 간섭 세 번째.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이 일으켰죠. 네 번째. 고종이 처소를 러시아 공사로 옮기는 아관 파천이 일어났죠. 다섯 번째. 그래서 다나 마 가 라가 순서가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됩니다. 봉건적 통치체를 개혁하려 한 무슨 정책이죠? 가보개혁이 되겠죠. 4번에 들어가면 가보개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독립협회가 설립되고 대한제국이 수립되다를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